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커머스 반품 문제를 해결을 하고 있는 리터놀의 윤백헌이라고 합니다. 사실 강연이라기보다는 저희가 2023년도 7월 달에 창업을 해서 지금 올해로 이제 만 2년이 갓 넘어가고 있거든요. 2년 동안에 제가 창업을 하고 현재까지 좀 어떤 고생을 했는지, 그리고 이제 스타트업에 대한 여러 가지 용어들이 많이 익숙하실 것 같은데, 프로덕트 마켓 핏이라는 그런 저희가 가설을 세우면서부터 프로덕트 마켓 핏을 찾아갈 때까지 어떤 과정들을 겪었는지를 조금 내용을 정리를 해서 왔습니다. 저는 개발자는 아니고요. 비개발자이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제 I입니다. 대문자 I이고, 대전에서 창업을 했어요. 대전에 어떤 연구가 있거나 어떤 조직이 있어서 창업을 한 건 아니고, 대전에서 이제 혼자 창업을 했고, 다만 이제 저는 그 전에 이제 되게 다양한 회사에서 다양한 직무들을 좀 경험을 했었습니다. 제가 비개발자 창업이라고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전 직장에서는 제가 특허 담당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 이제 기술에 대한 해석 능력이라든지 개발자들과에 대한 소통 능력, 그리고 기술을 소싱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연구 능력까지는 없더라도 일부 구현 능력을 좀 갖추게 되는 좋은 경험을 커리어 동안 계속 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그 B2B 마케팅에서 시작을 했고요. 좀 머신 비전이라는 공장 자동화, 특히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2차 전지에 쓰이는 비전 검사 솔루션에서 이제 일을 했었고, 그 업체에서 주로 했었던 일들이 이제 신사업 그리고 이제 시장 개발 관련한 업무들을 좀 하다 보니까 하면서 이제 스타트업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창업에 대해서 그때부터 좀 관심을 갖게 되다 보니 제가 마케팅을 하면서 디맨드 쪽에 대해서는 좀 많이 경험을 갖게 됐고, 그러면 창업을 할 때는 크게는 요소가 이제 그 당시에 저는 생각하기에 한 3가지 정도가 있었어요. 디맨드를 알아야 되고, 서플라이를 알아야 되고, 오퍼레이션을 알아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 다음에는 서플라이나 오퍼레이션을 어떻게 하면 경험을 해볼 수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하드웨어 그런 제조하는 이제 스타트업으로 이직을 해서 여기서 서플라이에 대해서 많이 스터디를 할 수 있었고요. 이런 스터디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번에 이직을 할 때는 하드웨어 PM으로 이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PM으로 이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맨드 쪽에 대한 요구를 커리어 초반에 많이 익혔고, 이런 디맨드적인 요구에 따라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이제 관리자가 되면서 오퍼레이션에 대한 능력을 좀 갖췄고, 그러면서 이커머스 총괄을 한 3년 정도 하게 됐습니다. 이커머스 총괄을 하면서 급변하는 커머스 시장의 다양한 도전 과제들을 경험을 했고, 제가 이커머스 총괄을 하는 시기에 마켓컬리라든지 쿠팡이라든지 블랭크 코퍼레이션이라든지 요즘에 상장이 되어 있는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케팅력을 기반으로 엄청나게 성장하는, 마케팅력과 오퍼레이션력을 기반으로 엄청나게 성장하는 것을 봤고, 저희 회사에서도 이제 그런 능력들을 내재화를 시키면서 성장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그 고민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되게 소외되고 있었던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반품이었고요. 반품 같은 경우에는 소비 문화적으로 구매자들은 엄청 쉬운 반품을 원하고 있는데, 판매자나 그리고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는 물류기업, 그리고 이런 거래를 일으키는 플랫폼 기업에서는 조금 소외되고 있던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요구에 대한 강도는 엄청 큰데 이것을 풀어내는 서플라이 쪽에서에 대한 역량이 이제 거의 없던 부분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장이 요구와 공급의 괴리가 커지면 이 갭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사이에 기회가 저는 이제 많다라고 생각을 했고, 기존에 있는 플레이어들이 이 문제를 좀 풀기
했는데 쿠팡이 약간 미친 전략을 쓴 거죠. 무료 반품을 하고 뭐 제한 없이 쿠팡 와우 회원에 대해서 쿠팡 와우 회원 그리고 본인들이 매입한 상품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쓰는 걸 보면서 상당히 많은 제가 생각했었던 가설들이 쿠팡을 보면서 아 가설이 저런 식으로 증명이 되어 가는 거구나라는 거를 이제 감을 좀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넥스트 아젠다는 제가 이제 2023년도에 창업을 했는데 2022년도 때 그 아이디어를 얻었고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장의 흐름을 이제 쭉 보다 보니까 저 흐름이 이제 당일 배송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여러 가지 논문에서 확인이 된 논문과 리서치에서 확인된 바로는 당일 배송보다 소비자들이 더 원하는 거는 무료 반품이었어요. 그런데 무료 반품에 대해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인프라라든지 솔루션이 아예 없었던 거죠. 그거를 이제 쿠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은 처음에 돈으로 때우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수행을 했었고 이제 그런 것들이 규모의 경제를 갖추면서 효율화를 내는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면서 반드시 시장이 열리겠구나 라고는 이제 가설을 저도 수립을 했었고 마침 제가 코리아 초반에서 머신비전 기업에서 일을 이제 오래 하면서 공정화를 하는 것들 그리고 공정 자동화를 하는 것들에 대한 이제 감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물류센터에서 지금처럼 처리하는 방법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공정화를 시키고 자동화를 하면은 효율성을 달성을 할 수가 있고 개당 검사 원가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낮췄을 때 이런 것들은 파괴적으로 확산이 될 것이다라는 이제 저 나름대로의 이제 가설을 이제 가지고 서비스를 시작을 이제 PMF를 이제 찾는 작업들을 시작을 했고 이제 MVP를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사전에 정보 들었을 때는 다 예비 창업자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사업자 내신 분이 있으신가요? 아, 네. 그 사업자 내기 전에 그 예비 창업 패키지 혹시 하셨나요? 네, 아, 다행입니다. 저는 창업할 때 우리나라 창업을 시작을 할 때 어떤 것을 통해서 지원을 받는지에 대한 그런 정보가 좀 없었어요. 이런 데 와서 이제 강의를 듣고 그런 정보들을 충분히 리서치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감이 없이 창업을 해야겠다 이제 생각을 하고 그 당시에 제가 알고 있는 정보가 K-스타트업이라는 사이트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일단은 창업 비용을 몇 개를 신청을 해서 이제 들었고 그러면서 사업자를 빨리 내지 마라. 예비 창업 패키지를 못 한다. 라고 이제 얘기를 들어서 사업자 내는 것을 이제 저는 이제 미루고 예비 창업 패키지를 이제 지원을 해서 예비 창업 패키지 통해서 MVP를 만드는 이제 자금을 일부를 이제 조달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조금씩 빌딩을 하면서 현재 수준의 서비스는 이제 저희는 비전 AI를 좀 주력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비전 AI 중에서도 오브젝트 디텍팅 하는 다양한 네트워크들을 사용을 하고 있고 저희는 뭐 네트워크 자체를 이제 개발을 하기보다는 또 저희는 어쨌든 제가 이제 기술 해석을 한다고 했으니까 선행 연구들이나 기술 과제들을 봤을 때 이런 케이스에서는 양질의 학습 데이터가 결과의 품질을 좌우를 한다라는 것을 이제 파악을 했고 선행 과제들도 선행 연구들도 학습 데이터량이 엄청 작더라고요. 이건 랩 스케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고 그냥 테슬라처럼 실제로 이걸 운영을 하고 일부는 운영 자금으로 때우면서 양질의 데이터를 빠르고 싸게 획득할 수 있는 방식을 먼저 만들어내자라는 게 이제 첫 번째 과제였고 이제 이 과제를 예비 창업 패키지를 통해서 했습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 통해서 만든 장비, 이미지 획득 장비가 뒤에 이제 배경으로 깔려있는 저 장비입니다. 네, 저 장비를 처음으로 만들었고, 처음에는 인공지능이 붙어 있는 게 아니었고, 인공지능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은 싸고 빠르게 양질의 데이터를 얻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포커싱을 맞춰서 시작을 했고요. 기존의 이제 물류창고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아예 구축이 안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전히 수기로 일이 거의 다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프린트를 해서 옆에서 체크를 하면서 거품 상품들을 확인한다라든지 이런 업무들이 여전히 많이 있는 영역 중에 한 군데입니다. 이런 것들을 검사라는
공정을 만들어내고 이 공정 안에서 각각의 이제 프로세스에 각각에 있는 그런 그 요소들을 어떻게 하면은 기술을 통해서 효율화를 시킬 수 있을까가 이제 저희 주요 관심사였고요. 그렇다 보니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잘 구축을 하고 이것들이 로그로 계속 수집이 되면서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는지를 직관으로 확인을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보면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고 우리가 어떤 가설을 가지고 조치를 했을 때 이 데이터가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를 이제 확인해낼 수 있는,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핵심 역량은 사실은 이제 공정화와 공정 혁신 쪽이 핵심 역량이고요. 사용하고 있는 기술은 그래서 이제 비전 AI와 데이터 사이언스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가치 제안은 저희 이제 고객은 이커머스 판매자들이고요. 이커머스 판매자들이 상품이 이제 들어와요. 센터에 들어오면은 빨리 검사를 해서 정상 제품인지 확인을 한 다음에 하거나 정상 제품 약간의 조치만 하면 정상 제품이 될 수 있는 제품들을 찾아내서 조치를 수행을 시키기만 하더라도 정상가로 판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의 노멀 프로세스는 이 검사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품들이 다 리퍼몰이라든지 그런 재판매몰이라든지 기부 채널이라든지 폐기가 되든지 이런 곳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패션 쪽을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통계는 전체 반품 상품 중에서 미개봉품은 한 4% 정도에 불과하다. 그런데 82%의 상품은 단순 개봉 상품인 거예요. 뜯어서 한번 시착을 해봤는데 시착 흔적이 없는 상품들인 거죠. 즉 검사만 제대로 해내더라도 88% 정도까지는 정상가로 판매 가능한 상품으로 분류를 해낼 수 있다는 이런 데이터들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반품이라는 키워드 자체가 요즘에는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커머스에서 이제 보편화가 되고 있고요. 저희는 2023년도 7월 달에 법인 설립해서 3개월 후에 바로 유상 POC를 수행을 하면서 이거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를 이제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MVP를 오픈을 한 1월부터는 바로 본 매출 달성하고 있고, 올해 들어와서는 월에 최소 500에서 한 1000만 원씩 계속 증가가 되고 쌓여가고 있는 지금 그래프를 그리고 있습니다. 흔히 이제 스타트업계에서 좋아하는 J커브 그래프를 그리는 아주 초입에 지금 들어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서비스로 이제 진입을 했을 때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유료 결제를 할 수 있는 고객이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MVP를 만들고 PMF를 이제 검증하는 그 단계에서 반드시 봐야 되는 것들이 이제 유료 결제가 일어날 수 있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소프트웨어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과거에 어떤 시점에서는 트래픽을 많이 만든 다음에 BM을 붙이자라는 개념이 통했던 시절도 있었는데 이제는 전 통하지 않는 시대로 조금 체감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초기부터 BM에 대한 조금 가설들이 좀 여러 개가 있고 이 가설을 검증을 한 팀들이 좀 살아남는 좀 더 그런 시작에 대한 바가 좀 높아진 것 같아요. 저희는 레퍼런스를 확보를 하면서 계속 중대형 브랜드들을 지금 확보를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서 젊은 분들이 좋아하는 브랜드들이 저희가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아는 브랜드가 있을까요? 네, 무신사 기준으로 한 100위권 내에서 한 7개 정도 브랜드가 지금 저희 서비스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서 현재는 그런 대형 커머스 플랫폼이라든지 커머스 그런 자사모를 빌딩해주는 그런 서비스들과 좀 적극적으로 저희가 다음 넥스트를 좀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스트릿 스토어에서 많이 판매되는 브랜드들과도 지금 논의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레퍼를 쌓으면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 효율을 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더 큰 브랜드들, 그리고 더 빅플레이어들, 이 시장에서 빅플레이어들, 물류회사라든지 이제 커머스
플랫폼들이죠. 이런 것들이랑 협력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가고 있는 중에 있는 것 같아요. 즉, 작은 브랜드더라도 실제로 지불을 하면서 이런 서비스를 사용을 하는 레퍼를 쌓아내는 거, 그리고 처음에는 한 300위권에 있는 브랜드가 쓰다가 이 브랜드들이 쓰는 것을 보고 200위권 브랜드가 쓰고 200위권 브랜드가 쓰는 걸 보고 또 100위권 브랜드가 쓰고 100위권 브랜드가 또 쓰는 걸 보고 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브랜드들이 쓰려고 논의를 시작을 하고 이런 브랜드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커머스 플랫폼에서 협력에 대한 제한이 들어오고 뭐 이런 식으로 PMF가 찾아졌을 때는 이런 현상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좀 많이 수행을 했었고요. 저희 이제 뭐 주주들은 그래도 국내에서 그 초기 단계에서 투자를 하는 좋은 주주들이 저희 좀 감사히도 좀 저희를 좀 많이 투자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에서 하는 정부 지원 사업도 또 꾸준히 매년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면서 23년도에는 예비 창업 패키지 했고요. 작년에는 이제 청창사를 했습니다. 청창사를 했고 올해는 창업중심대학이 또 선정돼서 창업중심대학 프로그램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의 도움도 좀 받고 있어서 네, 이런 거 통해서 저희는 이제 데이터를 엄청나게 많이 쌓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7월 기준으로 한 80만 건 정도 쌓았고 한 10월 정도 되면 한 100만 건 넘어갈 것 같아요. 이제는 막 데이터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법제 안에서 잘 관리를 하고 여기서 비용을 붙이면서 데이터를 통한 수익을 또 창출을 할지도 고민을 하는 단계까지 지금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요즘에 이제 분위기가 투자를 받지 않고도 사업을 좀 잘 수행을 하는 곳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창업을 하면은 뭐 투자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개념은 좀 아니고 여러 가지 창업을 해서 성장시킬 수 있는 트랙 중에 그냥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뭐 부트스트래핑이라는 방법도 많이 나오고 있고 스몰팀 기반으로 이제 뭐 영업이익을 좀 잘 내면서 회사 가치를 이제 크게 키우는 팀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혹은 그런 스몰팀을 혹은 그 초기 단계 때 구축을 할 때 약간의 자금을 받는 뭐 시드 스트래핑이라는 방법도 또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다양한 방식에 대해서도 우리 서비스에 가장 잘 맞는 방식 우리가 문제를 사실 창업을 했다라는 거는 시장의 문제를 창업자가 발견을 한 거고 그 문제를 잘 풀어냈을 때 교환이 되는 금전적인 가치가 이제 생겼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자본으로 레버리지를 해서 빠르게 우리는 키워야겠다라고 하면 투자를 받는 거고 자본으로 굳이 레버리지 하지 않고 가도 되겠다라고 하면은 부트스트래핑을 이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들이 또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구글링을 해서 우리 서비스의 가장 적당한 방식이 뭘까라고 이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그런 방식 중에서 시장의 마켓이 상당히 빨리 열릴 거라고 저는 추정이 되고 있었고 초기에 이러한 것들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랩 스케일에서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바로바로 적용을 하면서 약간 우리가 몸빵을 하면서 이런 데이터를 획득을 하고 효율화를 하면서 비즈니스를 수행을 해야겠다는 이제 전략적인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투자를 받았습니다. 투자를 받으면서 저희는 수행을 했고 이제 한번 투자를 받은 트랙으로 갔기 때문에 계속 투자를 받으면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는 엄청난 프레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팁스도 작년에 이제 선정이 됐고 누적으로 한 10억 정도 시드로만 한 10억 정도 투자를 유치를 했고 현재도 이제 프리-A 라운드를 제가 이제 오픈을 해서 지금 라운드를 돌고 있습니다. 연구도 꾸준히 열심히 하고 있고요. 특허도 지금까지 한 9건 정도 관련해서 내고 다양한 특허 지원 프로그램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발명진흥회라든지 그런 그 창업 예비 창업 패키지 이런 패키지 프로그램 중에서도 보면은 이런
지식재산권들을 이제 그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별도로. 네, 그런 거 이용을 해서 지금까지 9건 낼 때 저희 완전히 저희가 부담을 해서 특허를 낸 건은 없습니다. 자부담금 한 30% 정도 수준으로 다 특허를 내고 있고, 뭐 저희는 이제 정부 출연 연구소들과도 기술적인 교류를 좀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애플이라는 정부 출연 연구소와도 이제 인공지능과 데이터 센싱하는 기술들, 원천 기술들을 이제 지속적으로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고, 뭐 이렇게 기술을 이전을 받을 때에도 지원 사업 통해서 전체 이전 비용의 한 절반 정도만 저희가 내고 기술을 이제 가지고 오고, 저희는 요소 기술을 열심히 연구를 해서 이 요소 기술을 통해서 다양한 응용 분야에 붙이는 그런 딥테크 기업이라기보다는 저희는 그런 응용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이 응용 분야를 완벽하게 해결을 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이 필요한가를 소싱을 하고 이 기술을 상용화시키는 데 연구력이 좀 집중이 되어 있는 팀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논문도 좀 열심히 쓰고 내고 있고요. 뭐 논문도 열심히 내고 투자도 잘 받고 정부 지원 사업도 상당히 잘 됐죠. 지금 2년밖에 안 됐지만. 그런데 실제로는 그 부분은 이렇게 수면 위에 있는 웃고 있는 저 오리와 같은 상황인데, 창업은 생각보다 너무너무 힘이 들고요. 저는 사실 저 오리 발처럼 오리가 가라앉지는 않는다고 듣긴 들었습니다. 하지만 뭐 가라앉지 않기 위해서 수없이 발을 저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금도 그렇고 영업도 그렇고 뭐 기술 연구를 통한 효율화도 그렇고 모든 영역에서 매일매일 챌린지를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런 프로그램에 높은 그 경쟁률을 뚫고 선정이 된 것부터가 이미 너무 훌륭하신데, 이 선정이 될 때, 이런 프로그램을 지원을 할 때, 창업 준비를 할 때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이템에 대한 아이디어가 갑자기 불현듯 떠올랐다. 아니면은 내가 지금 어떤 연구소에서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사업화를 시켜야 될지에 대한 좀 고민이 있다. 그리고 창업을 하려고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공동 창업자가 없었을 때니까 그 위에 팀빌딩을 어떻게 하지? 어떤 사람이 들어와야지 우리가 더 빠르게 이 시장을 시행착오 없이 장악을 할 수 있지? 그리고 투자는 돈이 없으니까 투자는 어떻게 받지? 정부 지원 사업은 뭐가 있지? 아직도 저는 많이 모르겠더라고요. 정부 지원 사업이 뭔가 더 있는 것 같은데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되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뭐고 뭐 이런 것들을 여전히 저도 이런 교육에 와서 듣고 알아가서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창업 준비할 때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중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요건 것 같아요. 여기가 어디죠? 네, 시장입니다. 저희가 이 사진 안에 거의 모든 요소가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이 사진을 찾고 이게 너무 좋은 사진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레이저 포인트가 되나? 근데 안 나오네요. 물건을 파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물건을 사는 사람이 있고, 제일 중요한 손에 돈을 들고 있습니다. 돈을 들고 있고 상품들이 있고요. 즉 이 과정을 통해서 돈과 재화나 서비스가 이제 교환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교환이 일어나는데 고객이 웃고 있어요. 엄청 나는 내 돈을 막 내고 있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사실은 지불의사라는 게 지금 내가 왜 웃고 있을까요? 아싸, 오늘 저녁에 무말랭이 가져가서 가족들한테 주면 너무 좋아하겠지? 내가 무말랭이 안 담가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겠죠. 고객이 생각하고 있는 페인포인트라는 말을 창업신에서 되게 많이 쓰는데, 페인포인트가 강하면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으로 그 페인포인트를 해결할 수 있는 무언가를 이제 살 의지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지불하고 있는 것보다 더 큰 가치 있는 무언가를 돈을 내면서 얻기 때문에 사는 사람도 행복한 겁니다. 그리고 파는 사람도 실질적으로 이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진열이 된 건 이렇겠지만 더 뒤에 가면은 무말랭이가 대량으로 제조가 되어 있겠죠. 집에서 만드는 것보다 이 사람이 대량으로 만들기만 하면은 원가가 떨어지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자기가 판매하는 가격 대비 차익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마 이 장사를 시작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래가 일어나는 것, 즉 이제 마켓을 찾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창업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과정이고, 예비 창업에서 시드 단계쯤에서 이제 해야 될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이 마켓을, 내가 머릿속에 있는 가상의 마켓을 실존하는 마켓으로 찾아내고 그런 근거들을 찾아내는 것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뭔가 이렇게 저의 개똥 철학이 아닌 뭔가가 필요한 것 같아서 이제 어디선가 가지고 왔는데, 시장은 특정 제품을 구매하려는 욕구와 능력을 모두 가진 사람들이다 라고 이제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즉 내가 이것을 재화나 서비스를 이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욕구, 이게 필요하고요. 욕구는 많은데 공짜로 쓰고 싶어, 무료로 쓰고 싶어. 사실 이거는 시장은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스타트업들이 가장 빠지기 힘든 쉬운 함정들이 뭐 구매 의향이 있다라든지 주변 사람 몇 사람을 인터뷰를 해보니까 이런 서비스 나오면은 쓸 것 같아요 라든지 이제 이런 인터뷰들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투자를 하시거나 이제 금융시장에 있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시장이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고, 유료 결제가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단 한 건이라도 있었는지, 즉 유료로 판매한 적이 하나도 없는 서비스와 단 한 건이라도 유료로 판매해 본 적이 있는 서비스는 0, 0 to 1인 거죠. 엄청나게 큰 가치가 다른, 그러니까 클래스가 이제 다른 클래스로 그냥 분류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만큼 시장을 찾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그러면은 저는 이 시장을 찾아낼 때, 이제 아이데이션에서부터 결국에 시장을 찾아내서, 내가 이 시장에서 사업을 하면은 고객의 페인 포인트가 이렇게 크고, 이렇게 큰 것들을 내가 해결을 해내면은 교환 가치가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한 몇 조가 생기겠구나. 이 몇 조의 시장에 몇 %만 먹어도 우리 회사가 뭐 상장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드니까 창업 결심을 했겠죠. 뭐 제가 직장 생활 했으니까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 힘든데, 직장 생활 하는 것보다 연봉도 당연히 지금 못 받고 있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이 사업이 크게 성공을 했는데도 직장 생활 하는 것보다 급여도 적을 것 같고, 우리 가족 고생할 것 같고, 직원도 제대로 채용 못할 것 같다 라고 판단이 되면 창업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것들을 이제 검증을 해 나가는, 저는 나름의 이제 로직 트리를 창업하면서 생각을 했었던 건 아니고, 하고 나서 다시 돌아보니까 이런 로직 트리를 거쳤던 것 같아 라고 해서 정리를 좀 했습니다. 예상 고객 미팅을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9월 달에 이 아이템을 생각을 하고, 2023년도 한 6월 때까지, 5월, 6월 때까지 대략 카운팅을 해보니까 제 주변 지인 포함해서 한 100명 정도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60개 업체 한 100명 정도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 이 지인을 넘어선 관계까지 인터뷰를 했다가 사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한 100명쯤 되면은 지인으로 100명 못 채우잖아요. 그러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잠재고객이 될 수 있는 사람들까지도 어떻게 만나서 내 서비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의 반응이 어떨까를 이제 알아보기 위한 고민을 상당히 앞쪽에서 많이 했고, 그런 얘기를 했을 때 페인 포인트가 큰가, 주어를 빠뜨렸는데 고객의 고통이 큰가였습니다. 고객의 고통이 컸는데, 제가 그 당시에 엄청 많이 들었던 것들은, 이커머스 판매자들은 반품 때문에 손실이 우리가 한 달에 이 정도 금액이 돼요. 한 달에 우리가 폐기하는 거에 대한 장부 가액이
몇 천만 원입니다. 몇 억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장부가액은 뭐냐면은 제품의 원가예요. 원가가 몇 억이라 1억이라는 말은 원가가 제품 판매 금액의 10%면은 이걸 제대로 팔았으면은 10억을 내가 기대를 할 수 있는 건데 10억을 못 얻는 거예요. 얼마나 큰 금액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는 폐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원가가 뭐 10,000원짜리면은 겨우 10,000원 정도 얻어낼 수 있도록 할인 판매를 이제 하는 게 그동안에는 노멀한 프로세스였던 거죠. 고통이 너무 컸어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각종 커머스 플랫폼에서 소비자들한테 일주일도 너무 요즘 소비자가 길다고 하는데요. 환불을 해주는데 그런데 일주일 안에서 실제로 검사에 수거 시간이 또 많이 들어가니까요. 검사에 주어질 수 있는 시간은 이틀에서 3일밖에 안 준대요. 이틀에서 3일 안에 검사가 되기만 하면은 그리고 그 일주일이라는 기간 안에 이 상품이 정상가로 판매가 될 수 있는지 정상가로 판매가 할 수 없는지 구분만 되더라도 이 문제는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이제 가설을 제가 인터뷰라는 수립을 하게 됐죠. 고통을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얼마나 큰 금액이 지금 이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폐기 처리를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커머스 플랫폼이라든지 물류기업들을 막 인터뷰를 해봤어요. 물류기업에서는 반품을 너무너무 하기 싫어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물류기업들, 그런 물류창고를 가지고 물건을 보관을 해놨다가 출고를 하면서 이제 돈을 버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관을 하면서 돈을 벌고 출고를 하면서 돈을 버는데 반품은 우리의 고객들이 브랜드사들이 원하니까 해주지만 반품은 사실상 운영에서는 비효율을 발생시키는 요소다. 반품 너무너무 오퍼레이팅을 해주기 싫다라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인터뷰가 됐죠. 그리고 이런 곳 역시 누군가가 이런 서비스를 대신해줬으면 좋겠지만 나는 반품이 또 물류업 중에서도 가장 3D업에 속하거든요. 나는 이 업을 손을 대기 싫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 이제 마음속으로 이 산업에서 이렇게 똑똑하신 분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이니까 내가 하면은 이 사람들, 똑똑하신 분들이 안 하니까 내가 하면 되겠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즉 공급자도 지금 풀 의지가 현재 공급자들, 레거시 기업들에서 풀 의지가 많이 없었던 거죠. 보통 너무 큰데 지금 해결책의 수준이 엄청나게 지금 2022년, 2023년도에 우리가 막 엄청나게 팬시한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그런 수준에 완전히 도달을 못하고 있네. 이거는 조금만 효율화를 시켜주면은 시장에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통이 없으면 이제 드랍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고통이 이제 적다,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고통이 적다는 수준은 그냥 자영업 수준에 머물 것인가, 이거를 큰 상장이 가능한 사업으로 키울 것인가를 봤을 때는 고통이 작은 문제는 상장 가능한 사업으로 키우기 사실 어렵죠. 근데 이제 고통이 크다, 마켓 사이즈를 추산을 해보니까 우리나라에서만 한 몇 조가 나오는 시장이다. 이 중에서 기존 레거시 기업들이 서비스를 잘 빌딩을 못하니까 우리가 퍼스트 러너로 고객들을 락인시키면은 몇 조 시장에서 1등 기업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겠다. 1등 기업과 2등 기업은 영업이익률 차이도 꽤 많이 나고 그것 때문에 오는 회사에 대한 시가총액 차이도 엄청나게 크게 납니다. 자, 우리 1등 기업 할 수 있을 수도 있겠고요. 너무 버티컬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 사이즈 분석을 했습니다. 시장 사이즈 분석을 하는 방식은 되게 많이 있고 다양한 교육 통해서도 많이 배우시겠지만 그걸 가지고 실제 그러면은 창업하시는 분들이 어떤 식으로 그럼 시장 사이즈를 도출을 해낼까라는 자료를 본 적 없으시죠? 네.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같이 이제 제가 그래도 조금 먼저 창업을 했으니까 저는 어떤 식으로 그냥
로직을 짜서 그냥 계산을 해냈는지를 지금 찾아보자면 당연히 시장 조사 기관에서 우리만을 위한 뭔가를 조사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나와 있는 다양한 소스를 통해서 추론을 해내는 과정이 필요한 한 거고, 그 추론을 해내는 근거들이 되게 탄탄한 기반이 있는 정보일수록 추론의 정확성이 이제 올라가겠죠. 즉 추론이라고 이제 하면 약간 추리소설 쓰듯이 이미 2차 조사에서 데스크에서 한 2차 조사에서 단서들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뭐 통계청에서도 찾고, 이커머스 평균 반품률은 9%인데 패션 의류 반품률이 20%라는 자료가 있었어요. 이커머스에는 반품률을 한 2배 정도의 더 그 수량을 할당을 해도 되겠구나 라고 해서 이커머스 의류의 물동량의 20%를 뽑혀서 가지고 오고, 그 다음 패션 의류에서 20%를 뽑혀서 가지고 오고, 이커머스 패션을 제외한 이커머스 총량의 9%를 통해서 반품량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될까, 그리고 내가 기대하는 매출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지, 뭐 수거비 얼마에, 건품비 얼마에, 뭐 중개비 얼마에, 뭐를 더하면은 우리 한 건당 4,600원 정도의 수익을 창출을 할 수 있어 라는 이제 가정을 세운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총 우리가 뭐 탐센송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어프로처블 마켓은 얼마죠? 1조 5천억 원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1조가 넘어가네, 괜찮네. 여기서 제가 그래도 이렇게 브레이크 다운해서 갔기 때문에 이 시장에 1% 차지하겠습니다. 이 정도의 낮은 수준의 야망은 아니었어요. 한 30%는 차지해야지. 3천억, 4,500억까지는 할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너무 빈약하잖아요. 다른 사이드에서도 막 접근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정보들을 또 조합을 해서 이런 식으로 마켓 사이즈를 만들 때 1조 5천억이 나왔는데, 다른 방식으로 또 추산을 했을 때는 2조가 나오기도 하고 3조가 나오기도 하니까 한 1조 5천억이 무조건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브레이크 다운을 했을 때 솜을 봐야 되잖아요. 솜을 봐야 되잖아요. 초기 진입한 시장에서는 우리가 마켓 사이즈가 얼마나 될까를 봤을 때 그래도 한 4천억 원 정도가 이제 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추정을 해서 그리고 글로벌 시장, 당연히 요즘 추세는 국내 시장은 너무 작고 창업 초기부터 이 아이템이 글로벌화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따라서 또 전략 방향성이 엄청 크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에서 역시 이런 유사한 페인 포인트가 있고, 이 페인 포인트를 풀고 있는 팀이 있는가에 대한 리서치도 사전에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시장들이 풀렸을 때 미국 시장만 자료가 있어요. 미국 시장만 가져왔거든요. 한 1,200조가 되니까 1,200조에 0.1%만 가지고 와도 1조 매출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전체 시장이 거의 막먹는 수준이죠. 0.1%. 근데 여기에서 1% 가져오면 10조 되는 거죠. 이 시장을 가면은 그냥 유니콘 될 수 있네 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적은 우리나라에서 큰 마켓쉐어 차지하고 글로벌 진출해서 버티컬한 마켓만 먹더라도 유니콘이 될 수 있겠네. 이런 이제 생각이, 이런 계산을 이제 계속 계산을 하면서 저도 창업에 대한 확신을 이제 갖는 것 같아요. 이런 창업을 하면은 여러분 인생에서 앞으로 한 10년 정도를 어떻게 보면은 올인을 해야 되는데, 한 일주일 정도 이 계산을 못 할까요? 근데 생각보다 계산 안 하고 창업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앞으로 10년을 내가 베팅을 하려면은 한 일주일 정도는 그냥 진짜 골방에 틀어박혀서 이런 계산을 계속 해내서 진짜 매력 있는 시장이고 돈이 되는 시장인지 알아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이즈를 분석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매력적이고, 시장 사이즈 너무 매력적이고, 페인 포인트 너무 크고,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은 처음에 우리가 뭐 거대 자본이 있는 기업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미니업 밸류업을 프로덕트를 만들까? 최소 기능 제품을, 왜냐하면 왜 최소 기능 제품을 만드냐면은 돈이 없기 때문이야. 돈이 없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싸게 가설 검증을 해보고 싶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능만 넣었을 때 사람이 쓰는가에 대한 최소의 바운더리를 막 찾는 거예요. 기능을 하나 더 붙이면 엄청 팬시하고 사람들이 좋아하겠죠. 그런데 이게 유료 결제에 크리티컬 영향이 없다라면은 사실 일주일 더 런칭을 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기능을 하나 더 붙이는데 일주일 더 들래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기능이 결제에 크리티컬한가 아닌가가 사실 중요한 요소이고, 크리티컬하지 않으면은 하루라도 더 빨리 런칭을 하자. 그래서 시장의 평가를 받아보자. 가 이제 거의 메인 MVP의 되게 핵심적인 개념인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MVP를 하더라도 완전히 소프트웨어 기반의 저희 회사가 아니었다 보니까 그 반품 상품이 이제 검사를 해서 뭔가 가지고 와야 되는 공간도 필요하고, 검사를 할 수 있는 이미지를 획득을 하고, 표면적으로는 서비스가 막 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야 되니까 검사를 했을 때 이미지를 획득을 하고, 이미지가 표출이 되는 웹사이트도 필요하고, 검사원들을 초기에는 뭐 저나 뭐 이제 가장 먼저 채용하신 분이 검사를 직접 했지만, 이렇게 검사를 하더라도 뭐 이런 것들을 정보를 입력을 할 수 있는 어떤 인터페이스들이 필요하고, 뭐 이런 이제 최소적으로 이 작업을 수행을 하기 위한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만들 때도 돈이 막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MVP가 이 정도 되는데 이제 이런 MVP를 만들기 위해서 또 돈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엄청 많은 지원 사업, 이거 지금 아웃 오브 데이트라고 지금 되어 있는 제 폴더인데, 지금 이 폴더에 지금 언제 것까지 캡처했지? 24년도 8월까지 캡처를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한 두 배 정도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전에 연역에 보면은 뭔가를 엄청 많이 했잖아요. 2023년도, 24년도 때 많이 했잖아요. 초기에는 한 10개 정도 지원하면 하나 정도 되는 정도로 많이 지원을 했고, 네, 저희가 컨텐츠가 사업 운영을 하면서 생기는 컨텐츠가 계속 쌓이고, 실제 이제 정보들이 이제 생기고 고객들이 있고 매출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의 승률이 그것보다 훨씬 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MVP까지 만드는데 저도 제 돈을 모아놓은 돈을 많이 꼬라박았는데 그래도 MVP까지 만드는데 상당히 많은 지원들을 좀 우리나라에서 정부 지원금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많이 낮출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마련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도 이런 자리에 와서 알게 되고, 적극적으로 계속 K-스타트업 들어가서 보면서 찾아서 유사한 것 같은 지원하고, 그 돈의 일부를 또 받아서 이번에 웹사이트 만들고, 또 일부를 받아서 이번에 장비 만들고, 계속 그런 식으로 구축을 나갔습니다. 아까 잠깐 이제 배경에 깔려 있었던 건데, 이게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 때, 지금 사진으로는 여러 개가 이제 만들어져 있는데, 예비 창업 패키지 통해서 딱 한 대 만들었어요. 딱 한 대 만드는데도 돈이 부족해서 제 돈 써가지고 더 만들었거든요. 여기 있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메라, 그리고 지금은 여기 인공지능 모델이 라이브 뷰에서 돌아가고 있는데, 처음에는 인공지능 모델을 넣지는 못했고, 이 이미지를 어떻게 하면 빠르고 저렴하게 획득을 할까가 포인트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하면서 데이터 라벨링을 즉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미지를 나중에 보고 라벨링을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사진 촬영하면서 바로 데이터 라벨링을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체계를 구축을 해 놓았고요. 이제 이렇게 이제 MVP를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이제 센터도 생기고 장비도 이제 한 대 만들어 놓고 하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만들어 놨는데 검사할 물량이 없으니까 친한 분들한테 막 얘기를 해서 못 쓰는 우유 한 봉다리만 보내달라, 그런 거 이제 봉다리로 받아가지고 계속 저희가 찍어보면서 이제 그때 그렇게 테스트를 했고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브랜드들한테 이제 영업을 막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지 고객이 전환이 될까라는 이제 메시지를 찾기 위해서 저 때부터 또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가치 제안이라고 해서
이쪽은 세일즈 파이프라인이라고 저희는 얘기를 해서 이제 관리를 하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은 뭐 머스트, 리드, 퍼스트 터치, 미팅, 널처링, 컨트랙 웨이팅, 원, 로스트 드랍 이런 식으로 지금 나눠놨고요. 즉 머스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꼭 데려오고 싶은 고객들, 뭐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들 있잖아요. 근데 이때는 저희가 패션에만 집중을 하겠다 뭐 이런 생각은 없었고, 패션도 포함해서 여러 군데 뭐 브랜드들을 다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커머스 총괄을 했기 때문에 그때 알게 된 셀러들한테 다 연락 돌리고, 이제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연락 돌릴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리드가 되는 겁니다. 뭐 전화번호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리드가 되는 거고, 이제 머스트인 상태인 애들을 웹사이트 뒤져가지고 웹사이트 푸터에 있는 뭐 이메일 끌고 와서 여기에 요걸 리드에 이제 넣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콜드 아웃바운드 영업을 한 거죠. 이제 콜드를 한 거죠. 이제 콜드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이 답장을 줄까, 저렇게 얘기하면 답장을 줄까, 막 이런 이제 되게 다양한 생각을 하면서 약간은 이제 되게 무식하게 계속 실험을 했었습니다. 하면서 이런 저희 열심히 했던 거는 그러면 계속 로그를 남기는 작업을 했었어요. 그래야지 나중에 뭔가 이런 수치적으로 딱 차이가 났을 때 어떤 원인에서 이 차이를 발생시켰는지 나중에라도 분석을 할 수 있으니까 로그 남기는 작업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영업할 때도 그랬고, 그러면서 뭐 미팅이 연결이 되고, 미팅이 이제 연결이 되면은 바로 뭐 계약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때 다시 또 인터뷰를 하고, 인터뷰 수가 계속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거죠. 인터뷰를 하고,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작은 브랜드에서 우리 지금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니까 일단은 쓰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처음에는 저희가 뭐 하루에 반품이 10건도 안 되는 그런 브랜드부터 데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실제 뭐 이런 브랜드가 쓰고 있습니다로 또 다른 회사 레버리지를 하고, 그러니까 또 한 20개 반품이 생기는 브랜드가 들어오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도 동일하게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메일을 되게 집요하게, 왜냐하면은 뭐 연락처를 받으면 명함이나 연락처를 받으면 가장 좋긴 한데, 어디서 뭐 연락처를 받아야 되는지, 뭐 메일을 받아야 되는지, 의사결정자 누군지 저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정말 처음에는 무식하게 홈페이지, 우리가 원하는 홈페이지 들어가거나 무신사 들어가서 브랜드 정보 누르면은 브랜드 정보에 뜨는 그냥 이메일 이런 거 다 끌고 와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메일을 그냥 보냈어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약간 저희가 이런 식으로 보냈고, 여러 가지 이제 실험들을 하면서 메일에 이제 폼이 되게 다양하게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 보면은 뭐 수거비 건당 실험인 거죠. 건당 1,800원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반응을 할까? 뭐 2,300원이라고 하면 반응을 할까? 아니면은 평균 방송 처리일이 1영업일이라고 하면 반응을 할까? 아니면 가격이 저렴한데 한 일주일 정도 걸린다라고 하면 반응을 할까? 막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뭐 실험을 했고 인터뷰를 했는데, 결국 궁극적으로 저희는 이제 찾아낸 게 가격보다는 이틀 안에 검사해내는 게 크리티컬 팩터더라라는 걸 이제 찾아냈고, 이제 계속 그런 식으로 요즘에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메시지에 반응하는 세그멘테이션을 찾았어요. 처음에는 커머스 플랫폼들도 만났고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스마트 스토어, 카카오 스타일, 브랜디, 막 이런 것들 다 만났고, 3PL이라는 물류업에서 필요한가? 라고 생각이 돼서 다양한 이제 물류 창고업을 하는 분들도 만나고, 그러면은 브랜드에서 필요한가? 라고 했을 때 뭐 패션 브랜드도 만났는데, 뭐 식품 브랜드, 건강식품 브랜드, 뭐 생활화학 제품 브랜드 이런 것들도 막 만났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패션이 그러니까 이미 노출되어 있는 데이터 상으로도 반품률이 높다라고 나오는데 페인 포인트들이 가장 강하다는 걸 느꼈고, 그러면은 카카오 스타일이나 브랜디 같은 데 파는 데들은 어떨까? 또 백화점에서 파는 브랜드들은 어떨까? 무신사에서 파는 브랜드들은 어떨까?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브랜디나 카카오 스타일에서 파는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상품 가격이 너무 낮아서 반품에 대해서 검사를 할 추가 비용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까 욕구와 능력이 두 개 다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욕구는 엄청 강한데 능력이 되게 낮은 거예요. 그리고 백화점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문제를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자신들이 해결할 수 있는 뭔가와 사람을 때려박아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이미 있어서 이 사람들을 외주를 시키면 이 사람들을 해고를 하든지 용역을 계약을 해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난이도가 되게 높다. 근데 그 중간에 저는 운이 좀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한 게 우리나라 브랜드들이 지금 글로벌하게도 엄청나게 인기가 좋아지면서 패션 브랜드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성장률도 엄청 좋은 거예요. 즉 이런 브랜드들은 많이 무신사나 W 컨셉 29cm에 파는 브랜드들인 거죠. 이런 브랜드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있는데 급격하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런 브랜드들이 오퍼레이션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도 못하는 채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를 인터뷰를 하면서 알아낸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아이디얼한 커스터머 프로파일은 무신사나 더블 컨셉에 상당하게 많이 분포를 하고 있겠네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계산을 해본 거예요. 무신사의 총 판매자가 몇 명이지? 9,000명. 더블 컨셉의 총 판매자가 몇 명이지? 7,200개 사죠. 7,200개 사. 합계를 내고 중복을 제거하니까 13,000개 정도 되는데 이 브랜드들이 어쨌든 다 좋은 브랜드들은 아니고 매년 신상품을 꾸준히 내는 브랜드들이 한 5,000개 정도 되더라고요. 세그먼트는 5,000개 브랜드구나 라는 걸 이제 알게 됐고 그냥 가오시한 분포가 있을 거다. 이런 기술적인 거, 새로운 시도에서 열려있는 그룹들이 그냥 통계적으로 한 2.5% 얼리 어답터까지 포함되면은 한 16%죠. 한 16% 정도가 이제 앞단에 분포를 할 거니까 처음에 우리는 목표는 한 120개 정도 브랜드를 확보를 하면은 메저리티 시장으로 넘어가면서 시장이 폭발을 하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초기 목표는 120개 브랜드를 확보를 하는 걸 이런 계산을 통해서 또 목표를 했습니다. 전체 시장을 다 먹게 되면은 아까 전에 계산했던 것처럼 패션 브랜드 수가 5,000개고 우리가 업계별 월 처리량이 한 2,000개 정도 되는데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객단가가 3,800원 정도 나오니까 이 시장 우리가 다 먹으면은 4,500원 정도 되겠구나. 되게 타이트하게 계산했기 때문에 저는 이 시장 중에서 30%는 그냥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 수거랑 검사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매출이 1,500억은 넘겠구나. 그런데 이 정도 수준은 아니다. 뒷단계에 뭐가 더 많이 많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매출을 최소 5천억 이상은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감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감이 이제 확신화가 이제 되어가는 거죠. 이런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수치화 작업을 통해서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사이즈 분석을 하면서 동시적으로 수행을 해야 될 게 이제 이런 거잖아요. 객단가가 3,800원이야. 어떻게 3,800원을 만들 거지? 이게 이제 프로핏 모델링이고 비즈니스 모델링이라고도 이제 합니다. 비즈니스 모델링은 이런데 교육으로 오면은 린 캔버스 이런 교육 워크샵 식으로 해서 이제 많이 이제 수행을 하는데 이럴 때 어차피 창업을 하기로 결심해서 돌아섰으면은 어차피 한 번은 꼭 작업을 하고 넘어가야 될 프레임워크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런 교육 같은 데 와서 워크샵 통해서 저걸 한다라고 하고 퍼실리테이터가 같이 강사나 퍼실리테이터 같이 있는 데서 하면은 엄청 편하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막상 집에 가서 자리에 앉아서 하려고 하면은 또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 와서 저도 완성을 하거든요. 근데 완성을 한 23년도쯤에 어떤 교육통에서 작성을 한 자료입니다. 근데 크게 그 다음부터 엇나가지 않고 계속 이거를 리바이즈를 하면서 이제 쓰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비즈니스 모델링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손익 계산을 하는 거죠. 어떤 식으로 우리가 매출을 내야겠다라는 매출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고 이 매출은 어떤 구조로 매출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또 브레이크 다운을 다 당연히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수거를 하고 있으니까 수거의 단가가 있을 거고 수거
단가 곱하기 물동량을 하면은 수거 매출이 나오겠죠. 뭐 이런 구조입니다. 건품을 우리가 한다라고 하면은 건품 단가가 있을 거고 건품량을 곱하면은 다 매출이 나올 거고. 근데 건품량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고객 반품량을 넘어갈 수는 없겠죠. 반품량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월 물동량에 의존성이 걸려 있겠죠. 의존성, 건품 계약률, 그리고 뭐 또 다른 류의 뭐 재고들을 건품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합쳐서 단순 산수입니다. 곱하고 더했을 때 매출이 어떻게 나올 거다. 양품화도 그렇다. 뭐 각각의 돈을 벌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에 대한 브레이크다운을 하고 이런 것들을 사칙 연산만으로 어떻게 보면 매출을 추정을 해내고요. 매출이 있으면 당연히 매출에 상응하는 원가가 있겠죠. 원가가 나와야지, 매출 빼기 원가를 해야지 이익이 나오는 거니까 그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원가 계산을 또 해야 되죠. 이제 뭐 다들 이제 요즘에는 되게 익숙한 용어지만 공원이익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매출 원가, 단순하게 매출 빼기 매출 원가를 하면 공원이익이 나와요. 여기에다가 다시 판매 관리비를 빼면 이제 영업이익이 이제 나오는 그런 구조인데, 우리는 그러면 변동비는 뭐냐? 한 건이 우리가 매출 한 건이 발생할 때마다 같이 늘어나는 비용은 뭐냐? 그리고 인건비 같은 거, 월세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고정비잖아요. 매출이 1원일 때도 5천만 원이 나가고, 매출이 1억일 때도 5천만 원이 나오고, 이게 똑같은 거니까 그런 고정비는 뭐냐? 이런 것들을 사전에 어느 정도는 계산했을 때, 즉 공원이익으로 나오는 매출이 공원이익에서 발생되는 이익이 고정비를 다 커버를 하게 되면 BEP를 넘는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는 어느 정도 물동량이 됐을 때 BEP를 넘을 수 있을까? 가급적 빠르게 도달하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관리를 이제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을 성장시키는 방식들이 여러 개가 있지만, 근데 저희는 어쨌든 투자를 받으며 성장하는 트랙을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 방법만 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투자를 어느 정도 받고 나니까 보이는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예창 때 알았으면 좋았을 법한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대세 상승하는 산업에서 아이템을 고르세요 라는 건데,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이제 AI를 써서 이제 사업을 하시거나 뭐 AI를 개발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요즘에 좀 가장 핫한 키워드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다만 지금 핫하다는 게 예비 창업자한테는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즉 이미 한 1, 2년 전, 2년 전부터 뭔가를 이제 준비를 해서 지금 딱 펀딩이 돌 때가 딱 됐는데, 시장의 모멘텀이 딱 생기는 거는 너무 좋은 시그널인데, 예비 창업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데 한 1년 후, 2년 후에 투자를 이제 받아야 될 때가 딱 됐는데, 그때는 또 AI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시장의 모멘텀이 뭘까라는 거를 그래도 투자 트랙으로 가실 거면은 이제 생각을 좀 하고 계시면서, 그 모멘텀과 지금 우리의 핵심 역량과 지금까지 쌓아놨던 스토리들을 연결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물류와 관련이 되어 있고 커머스랑 관련이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물류에 되게 큰 금액으로 투자가 많이 들어왔었고, 커머스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플랫폼 사업 같은 경우에도 투자가 꽤 많이 일어났지만, 최근에 뭐 물류나 커머스나 뭐 플랫폼 사업에서 뭐 큰 규모로 시작하는 기업에서 투자받는 케이스들을 거의 못 보셨을 거예요. 이미 성장한 기업에 후속 투자가 들어가는 거지, 완전히 시드 단계에서 뭐 물류, 커머스, 플랫폼 뭐 이런 것으로 투자받기는 좀 어렵고, 그럼 당연히 저도 그 모멘텀으로 투자를 받은 건 아니겠죠. 저희는 이제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어떤 커머스를 자동화할 수 있는 이제 공정혁신 뭐 이런 쪽의 모멘텀을 가지고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단계에 이제 넘어갈 때는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실적을 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부터는 물류 이야기, 뭐 커머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유도가 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 다음에 물류와 관련한 모멘텀, 뭐 커머스와 관련한 모멘텀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는 또 스토리 구조를 좀 그런 식으로 또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즉, 쓸 수 있는 카드들을 시장 모멘텀들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카드들을 좀 한 몇 개 정도를 우리 핵심 역량과 BM 안에서 투자받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우리 지금까지 예를 들면은 인력 공급업을 했었는데 투자를 받기 위해서 인력 공급업이 아닌 갑자기 장비를 팔겠다 이런 걸 하면은 업력이 3년이 됐더라도 장비를 팔아가지고 매출을 낸 이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시간을 소비를 했지만 실제 투자를 할 수 있는 근거는 그냥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즉 BM 안에서 근거가 있고 실적이 있는 기반에서 스토리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경험과 자산으로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아이템이 좋은 것 같아요. 이미 어느 정도 아이템이 다 있겠지만 뭐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딱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투자사들 만나면은 제가 커리어 초반에는 6년 반 동안 머신비전 기업에서 일을 하면서 공장 자동화나 품질 검사에 대한 경험과 네트워크를 이미 가지고 있고 마지막 3년 반 동안에는 이커머스 총괄을 하면서 제가 반품 문제를 직접 경험을 하거나 관리를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즉 문제가 있는 도메인에 대해서도 이 사람이 진짜 경험을 했네. 그런데 솔루션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헛명랑한 게 아니라 솔루션은 이 사람이 직접 이 씬에서 경험을 했었네. 이거에 대한 융합으로 나온 해결책이니까 해결책인데 이 사람이 그냥 이력을 봤을 때 거짓말을 할 것 같지 않으니까 베팅을 해볼만 하겠네 라고 스토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즉 이제 뭐 직장을 다니다가 지금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 직장에서 터치를 했었던 도메인 혹은 내가 학사나 뭐 석사, 박사 때 논문을 썼거나 우리 랩에서 연구를 했었던 과제를 가지고 스피노프를 하면서 창업을 하는 경우 이제 이런 스토리들을 좀 잘 만들어 놓아서 시장이 난 이런 걸 연구를 하고 있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그 일을 하고 있었는데 시장이 열리는 걸 보고 창업을 했습니다. 뭐 이런 스토리가 나오는 게 가장 좀 매끄럽습니다. 뭐 갑자기 제가 예를 들면은 이런 업력이 전혀 없었는데 제가 갑자기 쿠팡을 쓰다가 쿠팡에서 반품이 잘 되는 걸 보고 반품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라고 하면은 뭔가 이 사람을 말을 믿어야 되나 안 믿어도 되나 반품이 뭔가 영향력이 있을 것 같은데 누구나 저 정도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 거겠죠. 제가 뭐 밥을 시켜 먹는데 왜 아직도 다 전화번호를 외워서 전화를 해서 주문을 하지? 라고 생각을 해서 요즘에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어플을 만들어서 여기서 주문을 하도록 만들겠습니다. 라는 시대는 끝나가는 것 같아요. 끝난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생활 속에서 뭔가 이렇게 아이디어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해보겠다라고 이제 막 그런 엄청 재기발랄한 아이템들은 이제 나올 만큼 나왔고 검증될 만큼 검증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런 도메인에 대한 나의 프로페셔널함을 바탕으로 뭔가를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스토리가 좀 더 잘 먹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회사 가치가 상장 기준을 넘길 수 있어? 넘어서 성장할 수 있는 아이템을 골라라. 제가 앞선 세션에서도 상장 기준, 뭐 1조, 뭐 이런 얘기들을 뭐 반복적으로 했었잖아요. 결국에는 금융 시장에서 초기 기업을 보는 이유는 초기 기업이 투자를 해서 엑시트를 했을 때 자신들이 멀티플을 한 10배 정도로 벌겠다. 뭐 20배를 벌겠다. 뭐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10개 중에 뭐 5개가 망하고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뭐 7개가 망하고 2개가 평타 치는데 1개가 1000배가 됐어. 이걸로 돈을 버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상상을 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마련해 주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국내 시장은 100억밖에 안 돼요 라는 팀에 절대 투자하지 않겠죠. 우리가 회사가 시총이 우린 1조를 넘을 수 있어요. 근데 근거는 이렇습니다 라고 했을 때 8년 후에 얘네들이 1조가 되면은 지금 얘네가 자기네 회사 가치가 100억이라고 하는 것도 엄청 싸네. 100배 더 먹을 수 있겠네. 이런 이제 생각이 이제 들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법인 설립을 최대한 늦게 이제 하라는 거는, 펀드들이 있어요. 그 투자를 할 때 쓰는 이제 펀드들이 있는데, 펀드 중에서 우리가 보통 엑셀러레이터라고 얘기하는 곳에서 가지고 있는 펀드는 창업 초기 3년 이내에 있는 기업들에게 투자해야 되는 비율이 좀 법적으로 딱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법인 설립을 해놓고 뭐 어영부영 1년 보내고 뭐 2년 보내고 이런 팀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저희 그래프 보여준 것처럼 창업하자마자 몇 개월 안에 POC가 돼서 미성 POC가 돼서 약하게라도 매출이 나오고, 근데 뭐 6개월 안에 MVP가 나와서 본 매출이 생기고 있는데 그래프가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 뭐 이런 것들이 3년 안에서 뭔가 나오면은 3년 안에 있는 펀드 중에서 3년 내에서 상당히 많은 팀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중에서 매출된 팀 잘 없고 매출이 상승하는 팀들이 잘 없으니까 이런 팀 같은 경우에는 투자받기 훨씬 수월한 거죠. 그런데 어영부영 1년 보내더라도 막 뒤에서부터 막 열심히 하셔가지고 4년 차 때 매출 잘 나오고 5년 차에 매출 잘 나오고 이런 팀들 엄청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 단계를 조금 뒤로 미룰 수 있다면 그 부분에서 훨씬 더 이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사들을 준비가 덜 됐더라도 만날 기회가 있으면 만나는 게 좋다. 뭐 당장 투자를 우리가 받을 어떤 그런 게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디캠프에서 하는 뭐 그런 프로그램 가서 투자자들이랑 미드업이 있으면 가서 그냥 저희 서비스 한번 소개해 볼 수 있는, 제가 투자사 앞에서 저희 서비스를 소개를 해보는 것도 트레이닝이잖아요. 처음에 했을 때는 막 허접하게 정말 못했겠죠. 근데 뭐 상대방 표정도 안 좋고, 근데 그거를 이제 여러 번 경험을 하면서 뭘 뜯어 고쳐야 되지? 막 이 생각을 이제 계속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는 것 같고, 표정이 안 좋았던 분도 제가 뜯어 고쳐서 다시 연락을 드려요. 그러면은 오늘 이 사람을 만났는데 일주일 후에 다시 연락이 왔는데 뭔가 바뀌어 있네라고 보면은 이 러닝 커브를 보는 구간인 것 같아요. 창업 초기는. 이 사람 러닝 커브가 있구나. 일단은 밀업 한 다음에 연락한 사람도 없어. 10명 중에 1명 될까 말까야. 근데 10명 중에 1명 중에서 러닝 커브를 보여준 사람도 100명 중에 1명 될까 말까면은 일단은 뭐 100분의 1 확률을 일단 통과를 한 거잖아요. 연락을 하고 러닝 커브를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엄청 내가 준비를 해서 만나면은 러닝 커브를 더 준비를 해서 만나도 러닝 커브가 크게 뭐 보여주기 어려운데 처음에 허접하면은 러닝 커브를 보여주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감동을 줄 수 있는 것 같고, 이런 거랑 이제 동일하게 저는 이제 뭐 내향적이어서 이런 연단에 올라와서 발표하는 것도 엄청나게 부담인데, 그래도 이런 자리를 피하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베팅을 한 건데, 그런 거면은 그냥 최대한 데모데이나 피칭 같은 기회가 있으면은 거의 다 신청을 해가지고 그냥 하면서 평가 받아보고, 반응이 안 좋으면 또 저녁에 뜯어 고치고, 반응이 좋으면은 이제 미덕이 성사가 되니까 이제 후속 미팅을 이제 좀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이런 작업을 이제 반복적으로 사이클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예를 들면은 이런 프로그램을 마지막에 할 때 10팀만 피칭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저희 준비가 안 돼서 지원을 안 하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한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준비가 안 됐더라도 이 피칭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지금 두들겨 맞는 게 좋은 거죠. 나중에 진짜 내가 돈이 필요하거나 투자를 받아야 될 때, 그때 막 처음으로
피칭을 해봐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렇게 좀 훈련되지 않은 모습들이 많이 보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데모데이나 피칭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또 그러고 어떤 또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피칭 대상자에 선정이 되면은 뭐 IR 컨설팅도 해줘요. 그런 것도 이제 받으면서 피칭하거나 IR 할 때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는 이제 기회들도 무상으로 어쨌든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얻을 수가 있고요. 제가 잘 몰랐던 부분인데 7번은 투자사와 이렇게 밀업이나 뭐 저렇게 준비가 덜 됐어도 만나가지고 투자사랑 엄청 관계가 잘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IR이 인베스트먼트 릴레이션십이잖아요. 관계가 잘 형성이 됐어요. 저는 저 심사영님이 너무 좋아서 저분한테 꼭 투자를 받고 싶어. 그런 감정이 막 들거든요. 막 여러 투자사를 만나다 보면은. 그런데 저 심사위원님한테 꼭 받고 싶은데 그 심사위원님도 저희 팀이 막 엄청 좋아 보여. 투자를 하고 싶은데 뭐가 걸리냐면은 그 회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할 수 있는 펀드를 가지고 있느냐. 예를 들면은 이 회사에 가지고 있는 펀드 중에서 소진이 잘 안 되고 있는 펀드가 그런 펀드들이 있어요. 지역 창업 초기 기업, 그리고 청년 창업, 이런 펀드들이 소진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본사가 서울이야. 그럼 지역 펀드가 있는 데는 우리가 투자를 거기서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투자하기 좀 어려운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것처럼 투자할 수 있는 펀드들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확인을 하냐면은 제가 그 사이트 이름을 까먹었는데 DIVA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들어가면서 투자사 이름을 넣으면은 어떤 펀드를 가지고 있는지가 나와요. 그 펀드를 그냥 보고 그 펀드명으로 그냥 저는 그렇게 합니다. 구글 검색을 해보면은 이 펀드의 주목적은 어떤 거다라는 게 막 설명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펀드가 조성이 됐는지 한 3개월이 됐는데 이 펀드의 주목적은 예를 들면은 딥테크야. 그럼 딥테크 기업들 사이에서 저희가 껴있으면은 저희는 평가를 좋게 받기가 좀 어렵겠죠. 이런 펀드가 지금 주로 가지고 있는 투자사들한테는 지금처럼 설명하지 않고 우리의 기술이 왜 딥테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야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투자사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그 회사가 어떤 기업에 사전에 좀 투자를 해왔는지, 즉 그렇게 투자를 해왔다라고 하면 그 업종에 대해서 분석을 해본 경험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질문의 품질이 상당히 좋을 거고, 이런 것들을 투자사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확인을 하고, 근데 우리 회사랑 동일한 서비스를 하는 업에는 또 투자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해상충이 걸리면서 못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회사에 투자한 곳에서 거기에 어필을 하면 상당히 좀 더 매력이 있어 보이겠죠. 그리고 투자사를 만난 후에 팔로업은 최대한 빠르게 하세요. 저는 투자사 만나면 거의 그날에는 자료 정리 한 번 해가지고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하거나 혹은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되는 경우도 최대 일주일 넘지 않게 답장을 다 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미 만난 투자사들은 연락할 거리를 만나서 계속 존재를 알려야 된다.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그 투자사분들이랑 식사를 같이 할 기회가 있었는데, 저희를 투자한 회사는 아니고요. 같이 있었는데 그분이랑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투자한 회사가 아닌데 뭔가가 있으면 생각나는 회사래요. 저희가 왜 그러냐면은 어디 데모데이를 가면 또 제가 데모데이 가서 발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저희 회사에 대한 보도자료가 나오면은 그 분에게 저희 이런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또 좋은 시장의 모멘텀이 보이면 이런 모멘텀이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카톡을 보내드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투자한 회사도 나한테 이런 정보를 잘 안 주는데, 내가 투자한 회사도 아닌데 이렇게 주니까 내가 이 팀이 기억이 나네. 그리고 또 제가 수영도 기르고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 약간의 어떻게 보면 개인 브랜딩인데
뭐 피칭하는 자리에 다 10팀이 피칭을 해요. 사실 10개 듣고 나면 어떤 팀이 뭐 있는지 사람이랑 아이템도 매칭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거의 늘 초록색 티에 청바지를 입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는 뭐 초록색 긴 티, 여름에는 초록색 카라 티 뭐 이렇게 입고 다니는데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하면 아, 저 사람은 반품을 계속 얘기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게 예를 들면은 10번을 봐야지 아는 거를 뭐 이런 장치들을 통해서 저는 한 3번으로 줄이면 좋겠다 라고 이제 뭐 생각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제 동일하게 이 사람이 우리 서비스에 대해서 망각이 되기 전에 한 번씩 트리거를 넣어주는 이게 뭔가를 통해서 좀 다음에 저희가 투자할 어떤 모멘텀이 생겼을 때 이런 펀드들이랑 다양한 조건들이 딱 맞아 떨어졌을 때 저희가 좀 잘 검토가 될 수 있는 상황을 평상시에 좀 만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것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2013년도에 그 메일을 보낸 건데 보면은 여기 보면은 맨 밑줄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고 어느 투자사의 포트폴리오사 중에 땡땡땡 등과 협력이 가능할 것 같아서 만남이 기대가 되고 그리고 뭐 이런 회사에 투자를 하는 이력이 있기 때문에 심사영님이 우리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높을 것 같습니다. 편한 시간 몇 개 알려주시면 찾아뵙고 서비스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를 이제 쓰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그냥 동일한 내용을 그냥 카피 페이스트를 하는 겁니다. 하고 이 IR자를 붙이고 계속 이런 거를 포맷을 다 만들어 놨으니까 오늘 이런 자리를 맞추고 왔는데 투자사가 저한테 와서 명함을 줬어요. 그러면은 아는 투자사가 아니면은 빨리 그냥 가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어떤 회사인지 찾아보고 혁신들도 찾아보고 그리고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주들이 이미 좀 좋은 투자사들이 있기 때문에 주주들 통해서 그 투자사 레퓨테이션 평판 체크해보고 그날 저녁에 바로 이렇게 바로 이렇게 메시지를 쓰는 거죠. 쓰고 뭐 이거는 이제 뭐 23년도 4월 21일이잖아요. 창업 안 했을 때입니다. 창업 안 했을 때 뭐 디캠프 이런 데 가서 진짜 허접한, 지금 보면 정말 허접하지만 그때는 정말 공들여서 만든 PPT 자료 한 5장짜리 출력해서 그거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만나면 얘기해보고 막 이렇게 연습을 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한 분이 뭐 얘기를 좀 자료를 좀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바로 저녁에 저렇게 보내고 그 다음날 아침에 보내드렸다고 카톡 보내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뭐 끝났죠. 끝났는데 미팅 그래서 잡혔어요. 창업하기 전입니다. 23년도 5월 1일이니까 뭐 해서 뭐 질의응답 이 사람이 이제 질의를 했는데 그 당시에 저는 어떻게 보면은 질의응답을 많이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오면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에 대한 경험치가 되게 부족하고 정보도 좀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뭐 클로버 노트 쓰고 뭐 녹취하면서 뭐 질문한 것들을 쭉 이제 적고 현장에서 얘기를 답변 드릴 수 있는 답변을 드리고 현장에서 답변 드렸는데 내가 틀린 거 있으면은 보정해서 답변 드리고 해서 노션 페이지를 만든 다음에 미팅 5월 1일날 미팅을 했죠. 회의로 정리 그날 해서 2일날 바로 노션 링크 보내드렸어요. 그러니까 미팅 때 나왔던 내용 정리해서 공유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보내드리면서 하니까 또 다음 미팅이 또 잡혔어요. 9일날 잡혀서 또 그 자료를 보고 또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뭐 해준 거죠. 근데 뭐 얘기하다 보니까 리걸 리스크 관련해서 체크를 하셨냐, 법적인 문제 있는지 체크를 하셨냐 했는데 당연히 뭐 예비 창업 때인데 뭐 제가 법적인 리스크 체크를 못 했겠죠. 근데 마침 예비 창업 패키지를 하고 있어가지고 예비 창업 패키지 운영사에다가 멘토링 중에서 변호사 멘토링이 있었어요. 그래서 변호사 멘토링 바로 신청을 해가지고 이때 이야기 들었던 거 리걸 리스크에 관련해서 변호사 멘토링을 이제 받았죠. 네, 받아서 뭐 그런 변호사 미팅한 내용들까지 이제 한 일주일 후에 이제 정리를 또 해서 보내드리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러닝 커브가 있네 라고 이제 되는 거죠. 다 똑같은 분입니다. 근데 이 분이 펀드가 안 맞아서 투자를 못 하셨어요. 초기 때. 못 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 사이에 계속 뭐 저희 팁스 선정됐습니다. 보도자료 내가지고 또 보내드리고
그 사이에 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뭐 매출이 이렇게 됐고, 계약 브랜드 막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지원 사업 이렇게 막 잘 되고 있고, 뭐 투자 유치도 저희 그 사이에 받았습니다. 뭐 이렇게 하니까 이분이 이제 다음 라운드 언제쯤 열고 싶어요? 열면은 저한테 먼저 알려주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저는 투자를 받을 때 그때부터 투자사들한테 막 콜드메일 돌리고 IR에서 저희랑 미팅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관계 형성한 분들한테 그냥 저희 이제 라운드 오픈하려고요. 한번 만나주세요 하면 이제 미팅이 다 잡히는 거예요. 저희 이번에도 프리 라운드 오픈했을 때 거의 제가 라운드 오픈한다고 얘기하자마자 한 15개 사 정도 15개 사도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꽤 괜찮은 VC들 근데 15개 사 정도가 거의 뭐 2주? 미팅을 한 건 아니고 한 2주 정도의 이제 미팅이 잡히고 그런 미팅들이 지금까지도 뭐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마무리인데 창업은 저도 어제 21년도에 창업한 대표님이 밥 사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밥 얻어먹으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 대표님이 저랑 그 대표님이랑 저희 회사 직원이 이렇게 있는데 창업하시는 분들이 멍청해서 창업을 하는 것 같다고 이렇게 고생하는지 알았으면 창업을 다 안 하실 거라고 막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같이 마음의 눈물을 흘렸거든요. 저도 지금 저는 직장 생활 할 때도 창업을 할 거라고 나중에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말 제 일 하는 것처럼 되게 열심히 일을 했어요. 이런 것들이 그냥 다 나중에 경험이 되고 남의 돈으로 지금 이런 일들을 경험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막 회사에서 뭐 소송권이 있으면은 제가 회사에 법률 대리인으로 막 하고 막 이런 일들을 막 다 해봤거든요. 해봤는데도 이게 대표와 직원은 또 하늘과 땅 정도의 차이가 있구나라는 걸 창업을 하고 또 알았어요. 생각보다 조직력의 도움을 엄청 많이 받았었던 거고 그런 일을 했음에도 조직이 없었다면 이렇게 일을 수월하게 못했었구나라는 거를 창업하니까 진짜 많이 알게 됐고 그리고 막 제가 가끔 표현으로 고3처럼 일을 한다고 막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 전까지 일하다가 자고 어떤 날은 너무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야자하는 것처럼 자고 싶어가지고 책상에 엎드려서 이렇게 좀 자다가 일어나서 다시 일하고 왜냐하면 저의 나름의 오늘까지는 이런 걸 보내줘야 되는데 막 기준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이제 하기 위해서 막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나이 들어서 제가 이제 좀 그래도 나이가 좀 찼거든요. 이 나이 들어서 고등학생처럼 다시 잠 좀 덜 자서 일을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네, 그런데 뭐가 계속 이 일을 하게 만드냐 가끔 고객이 너무 고맙다고 하고 이 서비스 없어지면은 너무 그 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고 하니까 그런 데서 엄청 힘이 나고 내가 풀고 있는 문제가 정말 가치 있는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마음에 어떤 설렘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저만 느끼면 안 되고 우리 지금 이제 직원이 좀 생겼으니까 직원들도 이제 같이 느끼기 위해서 또 이런 워크숍 오면은 교육 프로그램 가면은 미션 스테이트먼트 써야 됩니다. 회사의 핵심 가치 뭔지 정리하셔야 됩니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하는데 이런 것들이 언제 중요하냐? 힘들 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안 해놓고 힘든 일을 맡으면 내가 그냥 직장 생활하면 연봉 얼마 받고 편안하게 저녁이 있는 삶 누리면서 살 수 있는데 왜 이 고생을 해야 되나 라고 생각했을 때 이런 가치적인 생각을 안 했다라면은 흑화되거나 무너지기가 되게 쉬운 것 같은데 이런 가치적인 생각을 했고 내가 지금 당장 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 이런 얘기를 듣는 거 고객들한테 이런 얘기 듣는 거 이런 것들에서 오히려 더 계속 이 일을 더 잘하고 싶어 하는 어떤 동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미션 스테이트먼트 잘 만들어 놓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제 입사를 하기 전에 사실 뭣도 아닌 회사지만
저는 이런 가치관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을 안 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거든요, 사전에. 그냥 일손이 부족해서 채용을 하지 않고, 일손이 부족하면 그냥 그 일을 안 하든지, 제가 야근을 해서 하든지, 그냥 이렇게 하지, 그냥 뭐, 일 처리는 잘하지만, 가치관이 맞지 않는 사람들이 왔다가, 한 3개월 일하다가, 스타트업 퇴사율이 엄청 높잖아요. 일하다가 나가면은, 했던 일이기 때문에 누군가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 인수인계도 뭐 제대로 안 되면은 그게 훨씬 더 고통스러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과정 중에서 인재들을 많이 상당하게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가치까지 동의가 된 사람들만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전에 이제 쓸데없는 얘기 그냥 쓸데없는 얘기 아니죠. 그런데 뭐 어떤 직무를 경험을 하셨어요? 뭐 그 경험을 하면서 어떤 성장을 하셨어요? 뭐 이런 것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가치 관련해서 제가 꽤 많이 설명을 하고 같이 커피 마시면서 이런 얘기하고 뭐 이런 시간들을 뭐 짧게는 뭐 한 달, 정말 늦게 길게 모셔온 분은 한 달, 1년 동안 제가 계속 이런 작업을 해서 모셔온 분도 있어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입사하면 입사 첫날에 제가 다시 이걸 다시 다 얘기하면서 서명을 받습니다. 서명을 받고 약간의 세레모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명을 받고 저희 한 달에 한 번씩 타운을 하는데 타운을 할 때마다 돌아가면서 이거 전문을 읽어요. 읽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일이 사실 저희는 복지 없거든요. 복지 없고 연봉도 전 회사에서 받던 거에 비해서 비슷한 수준이거나 낮은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리소스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다 야근을 해요. 그럼에도 지금까지 퇴사자가 2명밖에 없어요. 10명, 지금 인원이 10명 되는데. 근데 그런 이유는 사실 저는 약간 이런 데에 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열심히 일을 하니까 저도 약간 나이브하게, 안일하게 일을 못하는 거죠. 저도 더 열심히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런 시너지가 이제 팀워크에서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이고 Q&A를 몇 시까지 받아야 되죠? 네. 네, Q&A 몇 개 받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확신이 드실 때까지 계산을 되게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네네네. 창업을 하겠다는 그 목표 자체는 되게 회사 생활을 하시면서도 마음을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네네. 왜 창업을 좀 하겠다고 마음을 다짐하셨나요? 일단은 생각보다 제가 별 생각 없이 창업이 좋아 보였거든요. 첫 번째로는 제가 전 회사 생활 하면서도 뭐 신사업이라든지 신규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접근할 수 있는 기회들이 조금 많이 있었고, 그런 일을 하면서 아까 전에 뭐 예를 들면은 시장 분석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업무적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그냥 이런 것들을 그냥 창업해서 내가 하고 싶은, 그러니까 회사 안에 종속돼서 아이템을 골라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실 제가 고를 수 있는 처지도 아니고 그냥 주어지는 것들을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접근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내가 기회가 있는 걸 해보는 것도 창업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했었던 게 그냥 정말 컸었던 것 같아요. 네, 엄청난 야망이라든지 세상을 바꾸겠다 이 정도의 느낌은 별로 없었고, 실제로 창업을 준비하면서 그런 것들이 좀 더 구체화됐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코그니티 공동대표 문현빈입니다. 오늘 되게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질문하고 싶은 게 2가지 있는데요. 하나는 되게 내향인이라고 본인을 소개해 주셨는데, 제가 선입견일 수 있지만 대부분 대표님들은 외향인이시잖아요. 그리고 저도 되게 내향인이어서 약간 창업 이런 거 할 때 되게 남모르게 좀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서 그래서 창업을 하고 계신지 궁금한 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또 2번째 질문은 투자를 받으면서 창업을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닌 방법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저도 잘은 모르지만 이해에 대해서 들었고 둘 다 명과 암이 있다고 들었는데, 좀 투자를 받으면서 창업하는 것에 장단점 같은 것들을 더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향인의 단점은 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창업에서. 없는 것 같고, 실제로 그 외향인들이 더 눈에 많이 띄고 활발한 거지, 창업자 중에서 그 내향인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보다, 저는 내향인이지만 이렇게 대중 스피치가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래도 하잖아요. 네, 해야 되니까 하는 부분이 꽤 큰 것 같고, 그거는 내가 그냥 단순히 직장인 혹은 이런 것들을 회피가 가능한 환경이었다면은 안 했을 텐데,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보니까 제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뭐 안 해야지 회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그냥 다 개인의 성장의 기회에도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향인이니까 안 돼, 뭐 외향인이니까 뭐 좋아, 뭐 이렇다기보다는 뭐 피칭할 수 있는 기회 잘 얻고 하기 싫은데 그냥 내가 그런지 메타인지를 하고 그냥 그래도 신청하려고 기회를 만들자, 뭐 그냥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성장을 그냥 더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투자의 명은 그거예요. 일단은 그러니까 자원을 바로 이제 가지고 그 자원을 통한 레버리지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부트스트래핑을 하면은 영업이익을 남기는 것만큼 사람을 채용을 하거나 영업이익을 남기는 것만큼 설비를 투자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있는데 물론 대출 쓰는 방법도 있겠지만 있는데 투자를 받으면은 영업이익을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10억 투자해가지고 세팅해놓고 이걸 가지고 지표를 뭐 부트스트래핑해서 만드는 거면은 2년 걸리고 6개월 안에 만들어 보겠다. 뭐 이런 것도 이제 가능하고 딱 이제 암이죠. 6개월 안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프레셔가 엄청나게 강한 겁니다. 그냥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프레셔가 어떨 때는 좀 그런 뭔가 선입견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투자사들이 잘 모르면서 지표만 엄청나게 푸시를 한다. 뭐 이런 약간 선입견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그런 투자사에는 투자를 받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느 정도 들어봤다라고 하는 좀 그런 곳 같은 경우에는 창업자들 상당히 존중하는 그 문화들이 투자사가 아주 잘 갖춰져 있긴 합니다. 다만 금융시장의 논리를 창업자들이 잘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윈윈 관계를 만드는 거죠. 저도 10년에 걸려서 할 일을 이런 자금을 통해서 5년 안에 해내겠다, 3년 안에 해내겠다를 이제 해내야 되는 거고, 투자사들도 그거에 대해서 창업자를 믿고 자금을 투여를 해주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내가 1억을 투자했는데 10억이나 100억을 기대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윈윈 관계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스테이시노트의 전승기라고 하고요. 강연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일단 시장 검증을 하실 때 한 100명 정도 인터뷰를 하셨다고 했는데 네.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되다 보면 되게 다양한 의견들을 되게 많이 듣잖아요. 네. 그럼 그럴 때 혹시 뭐 피벗을 고려했던 거 아니면 뭐 마이크로 피벗을 고려했던 시점이 있었는지, 아니면 뭐 있었으면 그 고려 사항이 뭐였는지, 만약 없었으면 어떻게 해서 그냥 쭉 내고 나갈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좋은 포인트고요. 저는 감사하게도 가설이 맞아서 피벗을 안 했는데 되게 중요하게 내 가설이 그러니까 희망 회로를 돌리면 나중에 더 크게 망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가설이 틀렸다고 판단이 되면은 마이크로 피벗이나 이제 피벗을 해야 되는데, 이 전에 자금이 이제 많이 들어가거나 어떤 그 코스트가 많이 들어가 있으면 썬큰되는 그 차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피벗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터뷰라든지 MVP라든지 정말 이건 포기하는 게 아깝지만
포기해서 엄청 큰 타격이 없는 상태에서 피봇을 시킬 수 있도록 뭔가 촘촘하게 설계를 해놓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필챗의 남승입니다. 좋은 강연 감사드립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을 때 MVP를 만드는 과정 중에서 자금이 부족할 때는 각종 지원 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조달이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까 소개해 주실 때 개발 베이스가 좀 없으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개발 베이스가 없는 데서 오는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그리고 그 어려움을 얼마나 컸는지, 그리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좀 약간 뭐랄까, 그냥 좀 약간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내가 사업적으로 더 그러니까 역량이 발달해 있는 사람들이 있고 구현적으로 더 발달해 있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잖아요. 그건 이제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창업을 이제 하면서 내가 사업적으로 엄청 기회를 보는 이제 감각이 발달해 있는데 구현 능력이 없다. 그래서 공동 창업자가 있어야지만 창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공동 창업자를 찾는 노력과 동시에 구현 능력을 갖추는 노력 두 개를 다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이고, 나는 뭐 어떤 되게 테키한데 비즈니스 감각이 너무 떨어진다, 고객 만나는 것도 싫다라고 해서 비즈니스 감각이 있는 사람들을 막 영입하기 노력도 당연히 해야겠지만, 그건 이제 그 다음 라운드를 위해서 하는 거지만, 그냥 그렇다면 하면은 내 기술이 푹 빠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고객을 계속 만나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업을 하는 순간 이런 고통의 순간들이 엄청나게 벌어지고 내 인생을 엄청나게 써야 되는데, 나의 성향이 그렇게 문제가 될까?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경험과 그런 것들이 족쇄가 안 되도록 계속 이렇게 약간 로드맵 같이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플랜을 가지고 이렇게 가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생각이 오히려 있었기 때문에, 뭐 회사 다니면서도 뭐 코딩 교육 계속 듣고, 뭐 인공지능 교육 계속 듣고, 실제로 사실 뭐 제가 이제 하드웨어 PM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희 팀 안에서도 뭐 공대 아닌 사람 저밖에 없었고, 그런데 오히려 저는 장점이 마켓에서 니즈를 발견해서 그걸 피처화 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 엄청 부각되는 그런 면들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은, 내가 창업할 때 꼭 필요하지만 부족한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거면은, 다른 조직 생활 할 때 약간씩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까? 그냥 칼퇴하고 저녁에 있는 삶 즐기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야근하면서 해보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좀 지냈던 것 같습니다.